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의 ERP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저희요 3월 달에 시행이 되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들이 네모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유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ABCD 유형 중에 요 A형이라고 한다면 이 A형 문제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 처음부터 난감했을 것 같아요. 사실 ERP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어볼 때 파스, 아이아스, 사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요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를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아이아스, 파스, 사스 문제가 대부분 잘 풀릴 거예요. 자, 이 파스다라고 했을 때 여기 P 있잖아요. P는 플랫폼의 약자예요. 아이아스에 그러면 I는 뭐의 약자이냐라고 했을 때 인프라의 약자예요. 그러면 사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는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플랫폼 P, 인프라 I, 그 다음에 S 소프트웨어. 잘 연결이 되었구나. 그러면 1번이 틀렸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는 건 파스가 아닌 아이아스 형태일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스가 뭐야, 사스가 뭐야, 아이아스가 뭐야 조금 더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경영신과 ERP 3개의 강의가 있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문제 풀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 봅니다. 자,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 경영신과 ERP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더 고민도 안 해요. 이건 뭐다? BPR이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우리가요, 이 ERP에 대해서 경영신과 ERP다라고 하면 이 BPR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BPR, 극적인 개선, 즉 리엔지니어링. 심장을 다시 끼우듯이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린 ERP를 도입할 때 단순하게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ERP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해서 상향 평준화시켰다. 우리 회사가 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대표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낯설었더라.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ERP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 선진화된 회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작업도 더 빨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BPR을 통해서 ERP를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니요. 어딘가에 이렇게 우리가 멀매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을 잘 쓰려면 아이폰에만 깔려야 되고 막 갤럭시에만 깔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알뜰폰이 됐든 어떤 폰이 됐든 갤럭시사가 됐든 아니면 뭐 아이폰사가 됐든 그 외에 중국에 있는 이런 회사에서 제조한 것들도 휴대폰 안에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듯이 ERP 프로그램도 ERP 시스템도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연연해하지 않고 설치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회계 데이터 관리로 인해서 분식 결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 그 다음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 우리 회사와 쓸모없는 메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박스에다 체크해서 이거 사용해야지,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지 금방 설정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ERP 도입을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도입하려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패키지를 설정해야 돼요. 남들이 다 쓴다고 해서 나도 그거 쫓아가서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하셔야 됩니다. 이 ERP를 실제 현업에서 쓰게 되면요. 오른쪽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떠요. 왜? 여러분들도 휴대폰에 앱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업데이트된 걸 잘 쓰려면 그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하려면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현재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않는 패키지를 선택한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PPR을 하면서 ERP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패키지는 완벽하게 다 변경을 하는 거죠. 기존의 프로세스를 모두 다 싹 다 갈아엎는 거죠. 자, 이제 5번 물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수요, 내가 얼마나 물건이 팔릴 것 같아? 라는 이 궁금증에 대한 예측, 대답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이니까 실제와 관련해서 예측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내가 예상한 게 100% 맞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오늘을 생각하는 것과 1년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산 장사 아저씨가 오늘 비가 와요. 그러면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이 평소에 비가 오는 날 1000개가 팔렸어. 이런 데이터도 있으니까 오늘도 1000개가 팔리겠지? 라고 예측을 하면 990개에서 한 1100개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정말로 맞게 팔리더라 이거죠. 근데 1년 동안에 우산이 몇 개가 팔릴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1년 동안 그럼 비가 며칠 동안 올까?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비가 100일 정도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100일 동안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50일만 내릴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로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예측 오차 발생 확률은 예측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 확률이에요. 오차 발생 확률. 오차 발생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낮아진다라는 표현은 낮아진다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오차 발생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보다는 적중률이 높아지죠. 왜? 기존에 늘상 팔던 거. 근데 신제품은 뭐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잘 팔리면은 막 진짜 불티나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제품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옛날에 그런 허니버터칩 같은 감자칩 아니면 뭐 포켓몬 빵 같은 거 예측을 할 때 이 제조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릴 걸 명확하게 예측했다면 분명히 그 물건을 출시하기 전에 공장 설비부터 탄탄하게 다 아주 확장해 놓고서 생산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제품은 진짜 뭐 아니면 도니까 잘 되면은 이렇게 막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져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아무래도 적중률이 이런 것들이 적중률은 낮고 기존의 상품의 적중률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위에서는 예측 오차로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는 이제 적중률로 말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가 적중률이 높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죠. 자, 일반적인 영속성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영속성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지속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더라. 그 다음에 안정적인 기간에 대한 예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6번으로 갈게요. 명품 시계업체 비사의 자료 지수평활법. 그 다음 1월에 실제 판매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자, 1월 달에 실제로 얼마나 팔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2월에 예측 판매량을 알려줬어요. 2월에 예측 판매량을 알려줬다는 건요. 1월에 실제 판매량에 자,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월에 실제 판매량 A에 평활상수 0.2를 곱하고 더하기 그 다음 1월에 예측 판매량에 5 곱하기 1 마이너스 0.2 다시 말해 몇 퍼센트 얼마만큼 0.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2월에 예측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회사는 지난달의 실적과 예측치를 가지고서 다음 달에는 얼마나 팔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매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수평활법이라는 걸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에, 실제 판매량에다가는 평활상수를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측값에 대해서, 예측 판매량에 대해서는 1- 지수평활상수를 가져다 쓰시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들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자, 그러면 0.2 A에 대해서 6 이렇게 하고 요 4를 없애기 위해서 -4, -4 그러면 2
0.2a가 되는 거죠. a를 2 나누기 0.2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몇 개 나오더라? 10개 나오더라. 2 나누기 0.2. 계산기 가지고 가셔서 계산기로 계산을 꼭 진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자, 보니까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요. 보통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다 라고 하면은 고정비 200만 원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변동 비율을 이 700원에 다가 500원의 비율이다 이렇게 따지려니까 계산이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원이익 판매가 700원에다가 하나당 판매를 하면 500원의 단위당 변동비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하나 팔 때마다 200원씩 남는 장사. 하나 팔 때마다 200원씩 남는 장사. 자, 이렇게 연간 고정비까지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 자, 연간 고정비 200만 원, 단위당 이 공원이익으로 나눠줬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판매량이 나오는 거죠. 야, 내가 하나를 팔면 200원씩 남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변동비까지만 고려했을 때고, 우리 회사에는 변동비뿐만 아니라 고정비도 발생해. 그럼 이 고정비 200만 원 깔려면 200원씩 남겨서 내가 몇 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10,000개. 10,000개를 팔아야 돼. 네가 10,000개를 팔아야 한 개당 200원씩 해서 2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거고, 그래야 200만 원의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구나.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10,000개가 나왔다면 요 10,000개에다가 한 개당 단위당 판매가 700원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구나. 아, 이 회사 얼마만큼은 팔아야지 700만 원어치는 팔아야 이익도 손실도 없는 제로 지점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장 형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소수의 생산자.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 자, 소수의 생산자는요, 과점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은요, 하나의 생산자, 1인 혹은 하나의 기업. 완전 경쟁은 다수에 대한 내용. 독점 경쟁은 다수가 몰려 있기는 하지만 뭐가 있다. 일정 특정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수의 생산자 이런 표현들에 따라 과점 시장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음의 회수기간을 산출해서 여신한도액을 운용하고자 한다라고 하고요. 받을 어음의 대금의 회수기간을 물어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출 총액이 23억 원이에요. 13억, 2억, 5억, 3억 다 더해서 23억 원인 거죠. 자, 전체 매출 총액 23억 원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각각의 기간들을 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현금에 대한 13억은 어떻게 한다? 제로로. 빵, 0일. 자, 하지만 이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며칠? 30일. 그 다음에 여기 3억 원에 대해서는 며칠? 60일. 그 다음에 5억 원에 대해서는 며칠? 9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계산해 주시면 며칠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30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직접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빵 2, 3은 6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6, 3, 18, 180, 9, 5, 45, 450 해서 요거 다 더하시고 나누기 23 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에 대한 내용을 빼지 말고 현금도 같이 이렇게 집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 총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3억 원이다 라고 했는데 현금이 제로라고 해서 내가 아래에 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0억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다 같이 23억 원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10번입니다.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고 싶대요. 운전자분을 확보한다는 거죠.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즉, 회사 현금 보유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려놓고 싶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많이 늘려놓으려면 내가 나갈 돈은 최대한 늦게. 그 다음에 받을 돈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즉, 현금으로 수령하는 거는 많아져야 되겠고 외상으로 매출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나갈 돈에 대해서는 내가 갚는 거, 대금의 상환은 최대한 늦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갈 돈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뭘로? 어음으로 나가도록 혹은 외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나갈 돈을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급어음의 기일 연장, 지급어음, 어음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90일 이내에 나가야 될 어음을 180일로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죠. 그럼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그만큼 운전자분 확보가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회수하는 가능 거래처를 증대시켜야죠. 외상으로 매출하지 말고 뭐를 하셔야 돼요? 현금 수령하는 거래처를. 자, 그 다음에 받을 어음 회수 기간은 단축시켜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받을 어음으로 받기는 할 거예요.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음으로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음의 만기가 90일짜리 어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30일짜리로 땡기는 거죠.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현금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자, 어음의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돈이 많이 나가겠죠. 나갈 돈은 최대한 늦게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게 있었으면 어음 지급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 회사에 돈이 많이 남게 되더라. 그래서 현금 보유액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효율적인 상품의 보충, 그 다음 점포, 진열, 효율적으로 내가 포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고객에게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거죠. 야, 우리 편의점에 지금 현재 포켓몬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에 포켓몬빵을 가져다 줘. 상품 보충해야 돼. 점포 진열하고 판매를 촉진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창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 어느 위치에 물건이 있고 오더가 들어왔을 때 피킹해서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게 창고 관리 시스템. 크로스토킹은 뭘까요? 24시간 이내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류가 오게 되면은 흘러가게끔 거쳐만 가게끔 그래서 포장만 재포장해서 빠르게 이 창고를 나가게끔 하자. 그래서 크로스도킹이라고 하죠. 신속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랑 유통업체가 서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랑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물류 거점 설계에 고려돼야 할 비용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수송 비용은 운반 비용 같은 거죠. 주로 1회당 수송량과 수송 거리에 비해서 증가한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경기도로 내가 물건을 배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주도로 배달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달 팁이나 이런 것들도 어때요? 내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플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주문하고 싶은데 배달을 하는데 거리가 멀면은 배달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자, 고정 투자 비용은 물류 거점 건설 및 운영에 투입이 되는 고정 비용으로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서울에 창고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대전에도 놓고 싶고 부산에도 놓고 싶고 제주도에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창고들을 지을 때마다 거기에 뭐가 건설하는 비용,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재고의 비용은 물류 거점에서 보유하게 될 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반 비용으로. 즉, 이 물류 거점이 많아지면 물류 거점이 10개로 늘어났대요. 3개였다가 10개로 늘어나면 그 물류 거점 안에 재고도 몇 개가 필요해요. 기존에 3개가 필요했다면 10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비용은 이렇게 재반 비용으로서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게 될 거다. 재고가 그만큼 많아지고 관리해야 되는 재고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동 운영 비용은 물류 거점에 투입이 되는 비용으로서 고정 비용 성격이 아닌 비용. 이는 물류 거점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작은 규모의 창고라고 한다면 한 명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창고 규모가 2배, 3배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될 테니까 그런 인력비에 대한 변동 운영 비용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3번입니다. 자, 재고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제적 주문량 또는 로트 사이즈로 구매하게 되어 당장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잔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고로 다음에 구매 시점까지 보유하는 재고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편의점에 가서 뭐를 사려고 했냐면 건전지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건전지를 보니까 건전지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 장난감에 몇 개가 들어가나 봤더니 장난감에 딱 건전지 3개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건전지 3개가 필요하면 이 편의점에는 2개짜리 이렇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4개 묶음짜리 판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사와야 되겠어요. 4개 묶음짜리를 이렇게 사오더라는 거죠. 근데 4개 묶음짜리 사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3개의 건전지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아요. 다음에 구매할 때까지 또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했어야 그제서 요 하나씩 모여서 3개를 또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다음에 구매 시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재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본 강의에서는 라면 가지고서도 얘기했어요. 왜 라면 한 봉지가 이렇게 5개 묶음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4명이 먹고서 하나는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건전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환할 때까지 다음 구매 순환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재고다라고 해서 순환재고라고 하죠. 자, 비축재고다라고 하면요. 이 노사가 서로 합의가 안 맞아서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당분간 생산을 멈춰야 되잖아요. 생산을 멈추게 되었을 때에도 물건의 판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이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재고를 조금 더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비축재고라고 하고 수송재고는 말 그대로 이제 운반 중에 있는 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수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안전재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는 오늘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풍을 만나서 혹은 아니면 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물건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지금 내가 고객에게 팔 수 있도록 미리 1개, 2개씩 깔아놓는 재고 이런 건 이제 안전재고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재고관리의 기본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고관리 기본 모형은요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뭐냐면 고정 주문량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고정 주문량. 그 다음에 고정 주문 기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고정 주문량이다라고 해서 quantity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으로 내가 주문을 하는 거죠. 자, 재고의 보유량, 재고량이 정해진 수준의 즉 발주점까지 하락을 하면 사전에 결정이 되었던 수량, 이 경제적 주문량을 구해놓는 거죠. 사전에 그 량을 발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일주일치에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딱 라인이 오면은 내가 만약에 재고가 3개가 남으면 내가 7개씩 주문을 할 거야 라는 게 우리 회사 이제 경제적 주문량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양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3개의 양에 대해서 하루에 3개를 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음에 이제 7개 채워서 10개 되었을 때 다시 3일 동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또 몇 개 채운다는 거예요? 7개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재고가 3개까지 딱 떨어지면 주문하고 3개 떨어지면 7개 주문하고 3개 떨어지면 7개로 주문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고정 주문량에 대한 것으로서 양, quantity 이렇게
3번의 Q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고정 주문 기간은 뭐냐? 페리오드, 기간, P예요, P. 자, 얘는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가 주문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매주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월요일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기존에 남아있는 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최종 10개를 만들고 싶은데 월요일에 가서 보니까 1개만 남아있더라. 그럼 9개 주문해야지. 만약에 5개 남아있더라. 그럼 5개만 주문해야지. 이렇게 기간은 매주 월요일로 픽스를 해놓고서 양을 바꿔주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 P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절충 시스템은 뭐 SS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5번입니다.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의 하나로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사실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는 것과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거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계속기록법은 기초의 재고가 10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재고 매입이 90이 있어서 전체 재고가 100개입니다. 그 중에 나는 물건의 판매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장부를 기록했더니 기말에 지금 현재 재고가 30개가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실제재고조사는 기초에 10개가 있었습니다. 매입이 지금 현재 90이 있어서 전체 100개가 있습니다. 기말 재고 수량이 20개입니다. 아, 그렇다면 판매가 70개가 되었겠군요. 80개가 되었겠군요.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자, 각각의 장단점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 이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기말이 30개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 재고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서 몇 개가, 10개가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다 기말의 재고에 있다라고만 반영을 해버리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재고에 대한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모 손실들은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방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기록법만 고집하게 되면.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그럼 어떠냐? 기말재고가 20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서 사라진 내용들이 모두 다 판매값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너무나 이제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혼합해서 쓰는 방식을 갈 건데 일단 나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구분할 줄 알아? 이걸 먼저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 실질재고조사법을 물어봤는데 보관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도난, 분실, 파손 등의 감모 손실이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포함이라기보다는 반영이라고 한번 놓고서 읽어보세요. 기말재고 수량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도난이나 분실이나 파손이 있었다면 요거 기말재고 수량에다가 10개가 도난당했다라고 하면서 20개가 있었다.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포함이든 반영이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계속기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답 1번이었고요. 자, 출고 기록이 없으므로 왜? 나갈 때마다 장부를 기록하진 않거든요. 자, 기말재고로 파악되지 않는 수량은 기말 실질재고 했을 때 파악되지 않는 수량은 죄다 매출로 잡아버리게 된다고요. 자, 감모손실의 수량도 매출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아주 과다하게 평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에 대한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출원가가 과대평가가 되어 있으니 매출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죠. 기말의 재고조사만 하죠. 그래서 기말 재고수량과 단기 매출 수량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실질재고조사법의 설명이었죠.
사실 1번을 읽고서 요 포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2, 3, 4번의 보기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운송 경로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죠.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화주별로, 그 다음 권역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보내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요. 이런 거는요. 여러 개의 거점을 화주별 거점, 권역별 거점, 품목별 거점이 있다. 그래서 복수 거점 방식이라고 해요. 자, 다단계의 거점 방식은요. 이렇게 화주별, 권역별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뭐가 있냐면 지역별로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창고가 추가로 더 있다는 게 다단계.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죠. 자, 공장 직송 방식은 중간에 이런 아이들 다이렉트 다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고객에게 가는 방식이 공장 직송 운영 방식. 중앙 집중이다 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이 모두 다 하나의 물류센터로 와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방식. 자, 이런 내용들, 특징들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갑니다. 17번. 자, 보기 중에서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자, 전략적 구매를 중시한대요. 현대적 시각. 우리가 전통적 시각과 현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전통적 시각은 어떠냐? 오늘 하루 구매를 싸게 하면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획득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지출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돈을 얼마나 썼어? 오로지 포커스는 내가 쓴 돈에만 있어요. 내가 구입할 때 지출한 돈에만 있어요. 하지만 현대적 시각은 그래요.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니? 다른 애들이 다 밸런스가 망가지는데. 그래서 말인데 재고가 싸다고 많이 구매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창고의 보관과 관리 시설이나 이런 모든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이익이 나도록 해야지 재고를 무조건 싸게 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 관리 관점에서 볼 거야. 그리고 전체적인 원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싸게 저렴하게 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왜 마트에 장 보러 갔다고 했을 때 마트에 가서 야, 오늘 우리 가지 말고 뭐 주말에 가자. 근데 나는 오늘 가자고 했던 이유가 있어. 야, 오늘 내가 필요한 A 품목, B 품목, C 품목 세일이야. 오늘 가자라고 했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 또 세일은 또 하겠지. 주말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갔더니 A, B, C 세일은 끝나버리고 D 하나만 세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뭐라 그래요? D 세일해서 싸게 잘 샀다 막 되게 좋아하죠.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도 하나 싸게 사면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 현대적 시각에선 어때요? 야, ABC 세일할 때 못 사가지고 지금 ABC는 내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됐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려 손해인데 너가 오늘 지금 D 이거 하나 10,000원 싸게 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적 시각은 전체적인 원가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내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 언제쯤 이 마트들이 세일을 제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 세일 많이 하는 시점 혹은 시간대에 가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장보기는 몇 시에 하겠고 채소는 몇 시에 싸게 팔고 그 다음 생선은 몇 시에 싸게 팔고 공산품은 몇 월에 싸게 팔더라.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는 거죠. 이런 것들 모두 다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나, 다, 마,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지출되는 총 비용을 포함하고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주의사항은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과 관련된 관점을 가지고서 가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지각가치 기준 방식 있죠? 이거는 비용이랑 상관이 없어요. 소비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출하면 좋겠구나라고 지각을 하고 있는 만큼만 물건의 가격으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그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고 얼마의 노력이 투입이 되고 이런 거랑 다 상관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와, 저거 진짜 멋지다. 나 저거 10만 원 주고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원가가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이 소비자가 굉장히 높은 값어치를 인식하고 있으면 10만 원에도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격을 10만 원 이렇게 정하는 방식은 지각가치 기준 방식. 비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비용이랑 관련성 있는 애들. 가산이익률. 내가 물건에 대한 제조원가가 이만큼. 나는 여기에다가 무조건 30% 이익을 붙여서 팔 거야.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손익분기점 방식. 이 손익분기점 분석 방식은 뭐예요? 우리 회사 물건을 제조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이 변동비, 고정비를 모두 다 커버하고 났을 때의 수량, 매출액은 얼마까지다. 무조건 그 이상은 매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 판매 가격 얼마로 맞추자. 뭐 이런 것들. 목표 투자이익률 방식도 마찬가지. 내가 손익분기점에다가 목표 투자이익 얼마까지 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다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서 산출해내는 방식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제조원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조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26,000원, 30,000원. 자, 그 다음에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 판관비는 제조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조간접비 넣기 전에 직접 경비가 보여요. 이 경비도 역시나 제조간접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넣습니다. 근데 간접비라고 하니까 또 쟤는 직접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먼저 직접 원가라는 걸 집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에다가 직접 경비까지 다 더해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느냐? 61,000원 나오나요? 자, 계산기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71,000원인가? 네, 71,000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직접 원가에다가 플러스 제조간접비 25,000원의 고정 제조간접비와 24,000원의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변동할 거 없이 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12만 원이 되나요? 12만 원? 그래서 정답은 1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계산기 가지고서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시험장에 가시면 CBT 시험이잖아요. 컴퓨터 화면에 있어요. 내가 이걸 제거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볼펜으로 그어가면서 하면은 좀 덜 헷갈릴 텐데 컴퓨터 화면에다가 체크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 옆에 놓고서 직접 재료비 26,000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직접 경비 15,000원 플러스 25,000원 플러스 24,000원 이렇게 쭉 흐름대로 가셔야 돼요. 따로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보고서 요 녀석들이 모두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겠구나 싶으면 다 골라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구매 방법.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때때로 계속 요청이 올 때마다 수시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장 구매는 뭐예요? 엄마가 시장 가서 구매하는 거 생각하세요. 엄마 시장 가서 갑자기 당면을 엄청 많이 사온 거야. 그래서 엄마 뭐 무슨 일 있어? 잔치에 왜 당면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랬더니 가격이 싸더라. 언제 한번 잡채 해 먹지 뭐. 언제 한번 우리 불고기에 넣어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쌌구나. 그래서 시장 가서 싸서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당장 먹을 건 아니지만 사오는 거. 자, 일괄 구매는 뭘까요? 오피스 디포 아니면 문구야 놀자. 요런 데 가서 내가 오늘 필요한 학용품 신학기인데 나 볼펜도 필요하고 노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싹 다 한꺼번에 구매해 오는 거죠. 투기 구매.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라더라. 야, 금 쌀 때 많이 사도 그래야 돼요. 자, 혹은 비싸도 얘는 반드시 오를 거야. 야,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던데? 그래도 사더라. 야, 지난 10달 전에도 10개월 전에도 그랬어. 금값이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돌잔치 하는데 한돈에 뭐 30만 원이 이랬거든? 근데 지금 한돈에 40만 원이래. 이 금값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꼭 내가 지금이라도 사도. 그럼 다음 내년에는 50만 원 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는 60만 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투기 구매죠. 투기 구매의 단점이 있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완전 낭패죠. 그래서 이런 투기 구매에 대한 성격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뭐 중간에 내가 잘 아는 내용들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내용들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계산형 문제들은 심플하게 풀리는데 이 말로 된 문제들이 여러분들 미묘한 그 말맛에 자꾸 휘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잘 그 특징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의 합격 패스. 에듀